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 살롱 1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 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17, 18세기 우리 예술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었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살롱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산출되는 연구의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쉽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과 동기, 내용과 맥락,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께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살롱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따라 생기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재해라는 측면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산불도 곳곳에서 났었고 더욱이 사람의 목숨도 잃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재해와 관련한 일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여름이 역대급으로 더웠었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실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연구원 한우석 박사님을 모시고 재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도시방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토연구원 한우석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방송 2부에 출연하셨던 홍사한 박사님 이후에 두 번째 국토연구원 박사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한우석 박사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기후변화 재해 관련해서 도시계획적 대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국토교통부의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우석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10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2023년도 우리나라 극값 분포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매년 이제 이상기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2023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젠가 그제 2024년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만들었을 때는 2023년도 보고서 가장 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극값들, 이상 기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계기인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렇죠. 또 2022년도에 보면 네. 다양한 이제 서울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극한 강우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우가 가장 대표적인 재해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폭염, 폭설, 가뭄, 강풍 등 다양한 기후변화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1차적으로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막으려면 어떤 시설물적 대책, 풍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댐이나 제방이나 하천 같은 풍수해적 대책이 1차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재해가 이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설물적 대책의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도시계획적 대책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해 취약성 분석은 이런 도시계획적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가 취약한지를 찾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는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해서 먼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서 본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초조사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2016년도에는 그런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국토부 지침인데요. 이게 제정이 되면서 현재 이거에 의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은 각각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재해로 인해 가지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2023년도에, 그다음에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이 202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뭐 재해취약성 분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변화 재해 중에서 6대 기후변화 재해,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석 방법은 IPCC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후 노출과 도시 민감도를 고려해서 지역 내에서의 상대적인 취약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재해취약성 분석 구조는 현재와 미래의 기후 노출과 도시 민감도를 바탕으로 해서 취약 지역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단 분석 단위를 보면 어떤 이제 인구 센서스 집계구 단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센서스란 것이 어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구획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약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조밀하게 되지만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은 좀 넓게 이렇게 이제 공간 구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폭우 같은 경우는 개선되어 가지고 100m 격자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에서 국토연구원의 역할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거, 또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문하는 거, 네. 교육 지원, 연구 등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먼저 검증을 보시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초 자료가 제대로 신뢰성이 있는지 부분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공이나 분석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또한 분석 등급의 결과가 적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해취약성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는 재해취약성 분석에 관련된 기초 자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또한 재해취약성 분석 보고서와 각각의 데이터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지자체에서 수정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지자체한테 이렇게 통보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는 관련 내용을 수정을 하고 관련 도면을 도출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보면 어떤 GIS 분석만으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가 있든지 취약 요소가 있지만 좀 안전하게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자 현장 조사를 가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가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진도 찍고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주요 검토할 사항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주로 시사점이나 등급 조정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이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재해별로 활용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해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검증 보고서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에서 발생을 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 보도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됐는데, 제가 이 편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하고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이 어떤 식으로 개정됐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별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전문기관의 자문, 그러니까 이제 검증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그런 지자체에서 방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에서만 끝난 것이 중앙정부에서 검증과 자문, 그 다음에 방제 계획이 실제적으로 반영되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쪽으로 역할도 늘어나고 그 어떤 제도가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제2예방형 도시계획 사례집을 편찬을 했고 일단 폭우에 대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자체한테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간략하게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건축 물적 대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다양한 대책과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고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기후변화 재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내용은 분석 단위가 100m로 고도화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지침의 지표 같은 게 개선된 부분,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검증 기관의 자문을 받는 부분 등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분석 결과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피해 지역이 딱 취약 지역하고 정확히 매치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2022년도에 피해가 났던 강남역, 네. 동작, 신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본 결과 주로 피해 지역이 취약하다는 1, 2등급으로 도출돼서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폭우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고요. 작년과 올해 지금 연구를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폭염, 폭설, 가뭄, 강풍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연구는 돼 있고 네. 올해 내에 이제 관련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또한 여기서 보면 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폭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관리 지역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네. 우선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취약 요인이 뭐며 어떤 식으로 현황이 있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연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방법론을 좀 만들었고요. 저희가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피해가 났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례 같은 경우도 실제 연구 보고서에서는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고 어려운 내용을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쉽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우석 박사님께서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도시계획 정책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기후변화는 점차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망대하지만 이 내용을 박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나라 극값 분포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재밌게 좀 봤는데요. 극값 분포의 빈도가 자주 발생할수록 기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 인한 재해 가능성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후변화 재해 대책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장기간인 기상 관측값을 바탕으로 하고 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방제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로 네. 극값이 많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은 네. 과거 관측값보다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한 이런 어떤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은 여태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분이 많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고려한 도시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예.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 취약성을 국토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평가하는데 혹시 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거나 이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일단은 이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행한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네. 검증 단계에서 이제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뭐 등급이 잘못된 거에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검증 단계에서 지자체한테 소통을 하면서 네. 그걸 수정하도록 하고 있고 네. 수정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증 보고서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GIS 분석만으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현장 조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같이 그에 따라서 등급도 같이 조정하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조사까지 하면 업무가 굉장히 좀 많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이슈도 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현장 조사는 저희가 이제 주로 상습 피해 지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형적으로 취약한 지역, 건물 네. 쪽으로 취약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면 조사는 하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보면 네. 네. 주민들이 저희를 이제 지자체 공무원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첫 네. 번째 있고요. 네. 네. 특히나 또 저희가 이제 홍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크게 피해가 날 수 있는 지형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여름철에 조사하게 된다면 네. 조금 이제 주민들이 격양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로 이제 접촉을 하고 네. 그렇게 조사를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또 어려움이 또 현장 조사에서 발생하는군요. 예. 네. 아무래도 또 재취약성 분석의 주체는 전문가들과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요한 주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 취약성 분석은 네. 기후 변화로 재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네. 1차적으로 방제 시설물에서 대책을 해야 되지만 네. 플러스 알파로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지만 네. GIS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들의 이렇게 도움이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나 또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어떤 방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네. 도시계획 쪽에 주로 포커스가 돼 있고 그전에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민원들을 고려해 가지고 좀 네. 안전하다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지역에 어떤 네. 이제 어떤 문제점보다도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네, 네. 이제 개선하면서 더 안전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네. 네.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그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쓰고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뭔가 안심시키려고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좀 왕왕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박사님 자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 예방형 도시 계획이라는 키워드가 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해 예방형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 적용 사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예.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네.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네. 취약한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네. 안전하게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세부적인 방법들을 보면 네. 토지 이용이라든지 기반 시설, 건축물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 활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자문 요청서나 자문을 할 때 네.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약 100여 개의 방법들이 있어 가지고 다양한 토지용 기반 시설, 건축물 대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지역에 맞도록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2023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네. 저희가 지자체에서 방제 계획 세운 것을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후에 한 40여 개 지자체의 방제 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계획상에서 이게 적용됐다는 예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는 어떤 좀 이런 관점에서 좀 안전하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네. 궁금하던 부분인데요. 네, 네. 실은 재해 취약성 분석이 네. 어떤 지자체 내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네. 세종시 전체가 안전하다 네. 아니면 불안전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딱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 내에서도 이제 취약한 지역이 있고 네.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세종시가 계획 도시고 특히나 또 신도시 부분이 네.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가 그 당시에도 이슈가 됐던 것이 기후 변화 안전 쪽을 좀 고려를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녹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버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신도시는 조금 더 이제 계획적인 측면에서 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네. 세종시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저기 강변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데서의 저지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기존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네. 지형적인 취약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떠한 이제 어떤 건축물적 취약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취약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세종시가 어쨌든 뭐 원도심과 신도시가 다 가져 있기 때문에 그 도시 구조에 의한 차이가 또 있겠네요. 뭐 잘 알겠습니다. 오늘 15번째 초대 손님이신데요. 방송에 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야기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란 것이 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1차적으로 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제 시설물이나 안전 쪽에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점점 이제 이상 기후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네. 도시화나 그런 걸로 해서 피해 발생도 커져서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적 대책이란 것은 플러스 알파적인 역할로 지금 좀 중요시하고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시 이걸 담당했던 분들이 거의 네네. 지자체나 그런 분들이 네. 도시 계획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방제 쪽이 네네. 아니다라고 약간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 네. 조금 더 그렇게 보면 일하고 있는 어떤 자기 지자체나 지역이 이런 좀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면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가장 크게 좀 수렴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안전은 도시 계획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도시 계획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들립니다. 예, 맞으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책살롱에 출연해주신 소감과 클로징 때 나갈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실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네, 하는 네. 것이 제가 처음이라서 네, 상당히 네. 긴장을 하고 왔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박사님.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좀 모르겠고 네, 네. 상당히 이제 저 입장에서도 네, 이거 네.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아, 신청곡은 네. 제가 이게 실은 재해 쪽 관련돼서 어떤 신청곡을 찾아볼까 했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네,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제가 신청곡으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최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재해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삼터와 유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실되는 등 피해가 좀 발생했는데요. 오늘 한우석 박사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차 우리 삶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안전과 방제를 위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어떤 실천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이해와 관심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물에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한호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연구를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호석 박사님께서 신청해주신 신나는 노래죠.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언제나 그댈 사랑해.